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9개 민영방송과 국회방송 KTV와 함께하는 특별대담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지난 16일 21대 국회가 드디어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크기 때문이겠죠. 여당도 야당도 지난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2달, 국민의 마음이 그닥 편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국 9개 민영방송과 국회방송 KTV와 함께하는 특별대담, 오늘은 177석 거대 여당을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입니다. KBC 광주방송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취재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7월 임시국회 중이고 또 핫 이슈의 중심에 계셔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6월 5일에 열렸고요. 예. 한 달 반 정도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21대 지각 개원을 했어요. 우여곡절 많았죠? 그러니까 개원은 가장 빨랐고요. 네. 법정 날짜를 지켜서 국회의장을 뽑았으니까 개원식은 또 가장 개원식이. 네, 개원식은 또 가장 늦게 한 그런 국회로 기록이 된 거죠. 네. 코로나 이 와중에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크게 힘들어하고 또 불편한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21대 국회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이 절박한 삶을 국회가 앞장서서 국회가 일을 잘해서 지켜드려야 한다 이런 임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야 간의 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한 2달 국회가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협상은 중간중간에 잘 했는데 네. 예, 그 야당의 내부 사정 때문에 네. 그 협상이 그 협상안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엎어지고 네. 부결되고 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국민들은 21대 국회 개원식을 조금 늦게 보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야당 없이 원 구성하셨고, 3차 추경 다 이제 처리를 하셨고, 근데 이 과정에서 들리는 얘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또 하나는 민주주의의 후퇴 아니냐. 들으셨죠? 그러면 이런 과정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강한 여당의 더 강한 원내대표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어떻게 전대미문의 어떤 위기로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금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일자리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가 우리가 동네에서 보더라도 자영업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3차 추경을 제때에 그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이런 어려움들이 더욱더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임위 배분이나 이제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도 많이 양보하고 해서 이 정도면은 합의에 이를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통합당 내부에서 내부 사정 때문에 그 야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추경은 처리를 해야 되고 네.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임위를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원 구성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죠. 뭐 결과적으로는 야당하고 합의하에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국민의 삶이 더 먼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네. 예. 여기 뭐 통합당에서 안 나와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협상 파트너가 주호영 원내대표셨잖아요. 예. 근데 두 원내대표에 대한 수식어가 예. 뭐 불도저 또 협상가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주 원내대표가요?
그렇죠. 주 원내대표는 협상가, 우리 김 원내대표는 그건 저희 불도저라고 부르시던데. 어떤 언론사에서 그냥 이게 애써 비교하려고 그렇게 붙여놓은 네. 건데요. 제가 원래 국회에서 협상하면 김태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사에서는 저의 별칭을 협상의 뭐 달인? 네.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과정에서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의석수를 놓고 봤을 때 또 앞으로 국회가 이 새로운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게 불가피했고요. 그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대신에 다른 예결위를 포함한 다른 상임위, 그러니까 이른바 선호 상임위를 대폭 저희가 양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 야당에 의해서 거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저기서 안 가져간 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가다. 불도저는 내가 아니다. 아니 이제 어려운 일을 이렇게 불도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사람이 못 올라가는 데를 올라가서 일도 하고 또 또 삽으로 하면은 그 일의 진척이 안 되는 일도 불도저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하고 일을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뭐 불도저라는 별명이 뭐 틀린 건 아닌데 협상도 잘 한다는 그 말씀.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불도저를 탄 협상가. 좋은데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를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가까이 하게 너무 당신이라고 표현하셨던데 뭐 지금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1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주호영 대표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고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속내를 서로 교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일과 관련해서는 늘 협상하고 또 타협하고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이제 관계인데 그래서 일이 잘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해야 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죠. 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대통령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지지도도 조금 하락돼 있는 상태고요. 또 여당의 지지율도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렇습니다. 아마 당 내에서도 또 청와대 차원에서도 지금 왜 이럴까 원인 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또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가 조정됐다가 늘 그렇게 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도를 가지고 일희일비할 문제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번에 국정 지지도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당 지지도도 조금 떨어진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또 저희 당 소속의 단체장들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거기에 더 얹어져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덧붙여서 뭐 부동산 말씀해 주셨으니까 70 부동산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22번째 대책이라고들 얘기하더군요. 근데 안 먹힙니다.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왜 그럴까요? 설명을 하려면 이제 긴데요. 어쨌든 제일 이제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지금 부동산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유동 자금이 풍부하고 또 다른 투자처는 또 마땅치 않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도시가 부동산 때문에 급등하는 데도 있고 또 몸살을 앓고 있는 데도 꽤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건 어떤 세계 경제의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인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일로 치면 투자 수익률이
이게 높은 종목이었던 것이 사실이죠. 계속 올랐으니까. 예, 올랐으니까. 그러니까는 투기 자본 또는 또는 그런 이 차익을 노리는 어떤 갭 투자 뭐 이런 것까지 다 부동산으로 이렇게 몰려들면서 아무리 공급을 해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무리 공급을 해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거주 목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수도권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주택 보급률은 100%거든요. 보급률은 100%인데 소유자는 지금 자가 보유율은 50%가 안 된단 말이죠. 그건 누군가가 1가구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남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1가구가 한 2.5주택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급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가구가 다주택을 소유하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투기의 대상이 돼버리면은 어떤 실수요자들이 자기 집을 갖는 기회를 갖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부동산 정책은 매우 분명합니다.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겠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은 늘 다루고 있고요. 집값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정책적 목표입니다. 근데 그렇게 확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대로,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한 채 있는 사람대로, 다주택자는 또 다주택자대로 불만이 있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6.17 대책이 나왔고, 이 대책은 대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70 대책은 세금 부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요에 집중된 정책이 나왔단 말이죠. 공급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급 확대 정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조만간에 아마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다양한 지금 공급 방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꽤 많은 숫자의 공급 양이 발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작년 12, 16 대책, 12, 16 대책이 여러 가지 이제 세제들을 포함한 그 대책들이었는데 그때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이런 바람에 그 법이 통과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신호를 별로 좋지 않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70 대책, 7월 10일 날 내놓은 보완 대책은 10월 26일에 내놨던 대책보다 훨씬 강화된 강력한 어떤 세제가 장착된 그런 대책을 내놓은 거죠. 초점은 이거였죠. 2주택 이상, 2주택, 3주택 이렇게 이 다주택에 대한 세제는 강화를 하고 1주택은 손대지 않았죠. 네. 어떻습니까? 저희 국회 입법 과정에서요.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요. 7월 10일 날 발표된 그 정부 대책보다 더 강화된 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입법 과정에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우리가 지금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이 주택 시장에 여전히 투기 자본이 부동산을 급등시키거나 또는 어떤 이 갭 투자 등 이런 어떤 자본들이 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이 주택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하게 되면 입법 과정에서라도 더 강력한 대책들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가 보면 또 대책을 내놓으면은 이렇게 틈새를 찾아가지고 틈새를 찾아가지고 또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원내에 아예 부동산 지금 TF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TF를 만들어서 아주 면밀하게
정부와 함께 면밀하게 지금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런 어떤 틈새를 찾아가지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서울 수도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인데요. 수도권과 지역이 이렇게 느끼는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정부 대책이 수도권이나 서울에 집중되다 보면 지방의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이렇게 양극화 이게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이 수도권의 면적이 한 11.8%쯤 될 거예요. 전 국토 면적에. 네. 그런데 인구는 지금 절반을 넘어섰거든요. 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가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이런 그러니까 이 수도권의 어떤 밀집 상황, 현상 이걸 완화시키지 않고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사람도 그렇고 자본도 그렇고 각종 모든 자원이 다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면 지방은 늘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데 이제 저희가 참여정부 때부터 국가균형 발전을 어떤 국정 운영의 대목표로 어떻게 보면은 삼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에 이제 다른 당에서 정부를 운영하면서 그게 조금 뭐 의지가 약화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다시 저희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는 여전히 강력한 어떤 이 지방 이제 국가균형 발전 전략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수도권의 과밀화의 문제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방과 함께 발전하는 얘기도 해 주셨는데 자연스럽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우리나라 균형 발전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수도권의 그 사람과 돈과 그 모든 자원들이 이제 집중되면서 어떤 과밀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국가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근데 참여정부 때 이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야당,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이죠. 미래통합당 쪽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위헌 심판 소송이 들어갔고 헌재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관습헌법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하는 관습헌법을 들고 나오면서 위헌 판결을 내린 바람에 지금 이제 행정 수도가 되지 않고 세종시가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어떻게 보면 반쪽 그때 애초에 세웠던 계획에 비하면 어떤 반쪽 도시가 됐는데 지금 그로부터 한 16년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웠던 계획 또는 그 이상의 어떤 행정 수도를 완성할 때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국회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와 지금 이전하지 않고 있는 정부 부처,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다 다 이전을 해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인사드리면서 핫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말씀하실 때 다들 적잖이 놀랬죠. 그랬죠.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그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하는 관습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국민의 동의가 있으면 이 관습은 소멸한다. 국민의 동의가 있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판결문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국민의 동의의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개헌, 하나는 국민 투표. 그런데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야의 합의. 그래서 제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면
세 번째 방안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개정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 행정수도법을 만드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방법은 개헌도 있고 국민투표도 있고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여야가 합의만 된다면 네. 또 우리 어떤 국민적 동의만 이루어진다면 세계 중에 제일 빠른 방법을 또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저는 추진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불가능한 게 아니죠. 오히려 결단만 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예. 근데 미래통합당도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이제 제가 월요일 날 그렇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미래통합당의 반응을 보니까 예. 딱히 반대한다는 말씀들을 안 하셔요. 딱히 반대하는 예. 그러니까 제일 뭡니까 그 대표 그 당의 대표께서는 이미 위헌 판결 받은 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냐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고 뭐 반대한다 이런 말씀들은 안 하셔. 또 오늘 보니까 몇몇 그 당의 주요 지도자들이나 의원들은 또 예. 찬성한다, 해야 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계셔서 예. 충분히 저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위헌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충분히 여야 합의만 되면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헌 부분을 해소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듯이 개헌할 수도 있고 국민투표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에 의하여 법을 만들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가 또 위헌 심판을 헌재에다가 넣게 되면 16년 전의 판결이 저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경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 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합법이었다가도 예. 또 세월이 시대가 변해서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 바뀌면은 위헌이 되기도 하고 그런 법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협상 파트너인 통합당의 이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일 텐데요. 네네. 통합당에서는 이게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숨기려는 면피용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혹시 그런 의도에서 제기하신 것은 아닙니까? 액면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제 이 수도권 과밀 현상을 그대로 둘 것이냐, 그 다음에 수도권과 지방의 이 격차를 그대로 둘 것이냐, 그 다음에 이 반쪽짜리 행정도시가 됨으로써 이 행정의 낭비, 사회적 이 비효율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 속에서 제가 행정수도 완성을 제기를 한 거고요. 그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도권이 분산이 된다면,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수도권 집중을 막는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부동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 아니냐. 부동산 대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집값을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것 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을 건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화두를 던졌다 이런 표현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단순히 지금 행정수도를 하나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국회나 청와대나 또는 정부기관들, 국가기관들이 이전하는 것으로 저는 그걸로 효과가 멈출 거라고 보지 않아요. 예. 유발 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예. 봅니다. 지금 이제 서울의 모든 어떤 행정 편익이나 또는 자원이나 자본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 꼭 있어야만 되는 기업들도 있을 필요가 있는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행정수도의 건설로 인해서 비교적 지방에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여러 가지 일자리나 또 취업 기회나 이런 걸 갖기 위해서 또 다 인서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근데 지방에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기게 되면 굳이 또 인서울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 균형 발전을 우리가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행정수도 완성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여야 합의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정작 중요한 건 국민들의 여론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예, 오늘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됐는데 찬성이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예. 예. 반대는 뭐 30%대이고요. 네. 예. 제가 이제 대표 연설에다가 넣을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사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었어요. 네,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서울도 찬성이 더 높았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뭐 국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이런 것도 제안을 하셨잖아요. 네. 그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제 그 주호영 대표와 진지하게 이 국가의 미래를 놓고 네. 한번 논의를 해볼 생각인데요. 아직은 뭐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어떤 진정성 이런 걸 조금 좀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예. 이 문제로 두 분이 만나신 건 없는 거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거부나 반발 이런 건 없을까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서울도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로 놓고 보면 찬성 비율이 훨씬 높고요.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저희 자체 조사로는 네. 찬성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그 서울 수도권이 지역구인 의원 수가 더 많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지금 대표님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예, 인구가 역전됐기 때문에 우리 의원 수는 땅의 넓이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 의원들은 사람 숫자를 그 의원들은 그러면 국회를 통째로 세종으로 가자 이랬을 때 어떤 반응이에요? 저희 당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 당의 정강 정책에 있는 강령에 있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뭐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고요. 미래통합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마음으로는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동의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계셔서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의원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정부 부처 일부만 이전해서 내려가고 있고 청와대나 국회가 서울에 지금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행정력의 낭비, 어떤 사회적 비효율성을 실제로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들도 다 서울에 올라와 있고, 차관들도 다 서울에 올라와 있고, 실국장들도 다 서울에 올라와 있고, 하다못해 과장들도 매일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도 썼는데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 제가 그런 표현. 업무 보고를 다 카톡으로 받고 있고 업무 지시를 다 카톡으로 해요. 실제로 우리가 고위 관료들 보면은요. 정말 빠르게 칩니다. 휴대폰에 문자를 정말 빠르게 쳐요. 이게 카톡으로 업무 보고 받고 업무 지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방치를 합니까? 근데 이게 뭐 간단한 예입니다만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워싱턴과 뭐 이렇게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도 있는 거거든요. 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으로 가면서 혹시 그러니까 세종으로 가면서 혹시 대국민 행정 서비스가 뭐 질이 낮아질 거 아니냐? 뭐 그런 정도의 염려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다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 행정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공간적 의미는 크지 않다. 세종 주변으로는 또 투기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지금 규제 지역일 겁니다. 규제 지역일 건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다 포함이 될 거거든요. 다주택은 소유하지 못하도록 할 거고, 여러 가지 대출 규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한 중과세도, 다주택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중과세도 지금 입법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거기가 투기의 장으로 변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 되게 또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야죠. 대표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속마음은 옮기고 싶은데 겉으로는 그 여러 사정이 있어서 옮기고 싶지 않다라고. 미래통합당.
근데요, 뭐 아마 저는 그 반대가 아닐까 아마 싶은데요. 개별적으로 취재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 이전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마음은 오히려 지역구가 서울에 있고 수도권에 있는데 옮기려고 할까. 뭐 의원들부터 먼저 안 옮기고 싶지 않을까 하는 게 일반인들의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인데. 예, 그래도 의원들이 다 공인들이거든요. 예. 선출직 공직자들입니다. 그 무엇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 국민들께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어떤 행정수도 완성, 뭐 국가기관의 이전들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거나 뭐 반대하거나 이러실 분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정치적 목적만 없다면. 그래도 워낙에 큰 화두를 던지셨고 국회, 청와대 전부 세종으로 가야 한다 했으면 국회의원분들은 다 지역구가 있는 분들이면 내 지역에 조금 더 괜찮은 기관이 좀 왔으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 쪽에 이게 안 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2차로 이전하게 될 공공기관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행정수도는 국회와 청와대와 그다음에 각종 국가기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본사 같은 경우, 그건 다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지금 만들어진 혁신도시 등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정부 부처가 가면 따라가고 싶을 테니까. 그건 결정권을 뭐 정부가 갖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좀 자율권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율권은 있지만 너 일로 가, 이렇게. 그게 그때 우리가 1차로 우리가 혁신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 내려보낼 때도 여러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발도 있었지만 다 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혁신도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혁신도시 이전은 6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총선 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언제부터 본격화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십니까? 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전이 가능한 이 공공기관들을 지금 면밀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분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몇 개 기관을 내려보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나 있는데, 그걸 결정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제 각각의 기관들의 어떤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 따져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아무데나 막 내려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딱 성격에 맞게, 그때 우리가 혁신도시 만들 때도 각 혁신도시마다의 성격에 맞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어떤 공공기관들이나 공기업들을 배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적절하게 그렇게 아마 추진이 될 겁니다. 지역의 지자체장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역구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조율을 하시는 거죠? 그때도 그러니까 더 크고 더 큰 기관들을 다 원하죠. 그때도 우리가 일기혁신도시 할 때도 다 그려 했는데 그거 다 조율했습니다. 그때도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 조율해서 지금 내려보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혁신도시 규모가 조금 작아요. 조금 더 커야 어떤 도시로서의 어떤 기반 시설도 더 여유롭게 만들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보육이나 교육 시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들 딱 마음에 들게 이렇게 잘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광주 전남 같은 데는 규모가 크잖아요. 나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 중에서는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거든요. 이게 근데 좀 규모가 작은 데는 아무래도 조금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2차
시즌 2, 혁신도시 시즌 2에서는 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어떤 뭐 추진들이 정책 추진들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얘기가 있는데요. 네. 오늘은 말을 조금 아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율하실 때 협상가로 하실 겁니까? 불도저로 하실 겁니까? 그건 뭐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9개 지역 민방과 국회방송 KTV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특별 대담.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4.15 총선에서 압승 거두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 되셨는데, 원내대표 되실 때도 아주 그냥 한 번에 확 되셨어요. 예. 원래 결선까지 가는데 이례적이라고 들었거든요. 보통 뭐 네. 3명 이상 출마하면 보통은 결선을 갔었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셨는데 네. 되고 여러 가지 그 문제들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고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시고 더더군다나 여당의 지자체장들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 운영에 그것도 큰 부담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어쨌든 당 소속 광역 지자체장들의 어떤 잘못 또 뭐 불미스러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크게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뒷받침해야 되겠다. 이런 또 각오도 좀 다지고요. 또 피해자들께 또 뭐 제가 그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들께 어떤 사과도 드렸고요. 다만 이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국회니까 법적 장치도 더 잘 만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잘 보호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요. 그 다음 달 치러진 당대표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아마 3파전으로 치러지면서 흥행을 더 끌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가 부동산 문제, 뭐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등 어려운 당 분위기를 좀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전당대회를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또 많은 이렇게 대표들이 포부도 이야기할 것이고 또 집권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당을 끌어가겠습니다. 국민들께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말씀들을 많이 드릴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더 많이 주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게 지금 코로나 전국 속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라서 비대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막 이렇게 띄우는 뭐 이게 체육관에 막 모여서 하고 이런 행사들을 못해서 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뭐 전당대회가 도움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얘기하면서 코로나 얘기를 앞부분에 많이 해주셨는데 뭐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는 이제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한국판 뉴딜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하한국판 뉴딜이 핵심 전략이다 이랬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개념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식민 시대를 경험했고 또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폐허가 됐는데 60년대 초반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산업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IMF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어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보통신의 산업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정보통신의 ICT의 강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지금 앞으로 디지털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큰 기반이 된 거거든요. 이제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제 21세기 들어서서
돌입을 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게 산업 경제뿐만이 아니라 삶의 구조도 그렇게 되는데 이 코로나가 오히려 이제 이런 빠른 변화를 더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시대 전환, 새로운 시대로의 어떤 전환에 지금 딱 서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제3의 도약의 기회로 한국판 뉴딜이 저희들의 핵심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그린 뉴딜. 그러나 이제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 탄탄한 휴먼 뉴딜, 휴먼 뉴딜의 기반하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어떤 전략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추격형 세계적으로 보면 추격형 경제에서 오히려 요 디지털과 요 그린 뉴딜을 성공시키면서 선도형으로 도약하겠다고 하는 나름의 이제 저희들의 방향 또 포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건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코로나와 이제를 대응해가는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놓고 보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아예 그냥 국경과 지역을 봉쇄해서 코로나를 대응하거나 또는 경제가 염려되면 다 풀어놓으면 또 재확산이 되어서 감당을 못하거나 막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코로나 방역도 성공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그 악영향도 우리가 지금 제일 덜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이래서 이게 이른바 K-방역이라는 브랜드가 생긴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성공했던 이 자신감이 어떤 새롭게 전환되는 시대에 어떤 한국판 뉴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이요,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정부가 투자하는 114조 원은 대부분 지방에 투자될 것이라면서 의미를 부여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저께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판 뉴딜은 국가 발전의 축을 요 수도권에서 지역 중심으로 옮기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한국판 뉴딜이 이 국가 균형 발전 정책하고 긴밀히 결합을 해서 지역 발전의 속도도 높일 뿐만 아니라 더욱 가속화시키고 또 균형 발전의 어떤 완성도를 높여주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114조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대부분이 다 지역 기반이거든요. 그린 스마트 스쿨도 그렇고 스마트 그린 산단도 그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도 그렇고 뭐 스마트 상하수도 뭐 이런 게 다 이게 지방을 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방 투자 효과는 클 거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나 어떤 지역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당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뉴딜을 만들고 또는 지방정부에서 만들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정부와 당과 예산정책 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계속 그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판 뉴딜로 이렇게 창출되는 일자리 중에서요, 해상 풍력과 태양광 등 이런 것들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가 대기업만 이익이 되지 않고 그 지역과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구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세히 이번에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할 때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해상풍력을 하더라도 또는 친환경 뭐 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또는 태양광 이 발전에 투자를 하더라도 주민 참여형, 주민 투자형, 주민들이 함께 투자해서 수익이 났을 때 그것을 분배받을 수 있는 배당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사업들을 설계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만은 그 국회 뭐 공수처 출범도 그렇고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갈 길이 참 바쁩니다. 근데 야당과의 협조 없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야당과의 협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주 중요하죠. 국회는 경쟁하면서도 정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하면서도 또 늘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또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뭐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많이 경청하고 또 들어줄 수 있는 거 있으면은 많이 들어줄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지금 일자리도 위기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겨야 되는 이런 절박한 임무가 우리 국회에 있는데 네. 과거의 낡은 방식만 고집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시대에 그렇지 않아도 변화의 속도가 빠른데 이 코로나19 위기가 훨씬 더 가속화시켰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의 변화에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은 국회의 결정 속도도 되게 빨라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과거처럼 결정 못하고 국회가 결정을 못하고 그냥 시간만 허비하게 되면 그만큼 허비하는 것만큼 우리 기업의 경제 활동이 또 활력을 잃게 되고 그만큼 우리가 일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어떤 시간을 놓치게 되고 또 그만큼 우리 국민의 고통은 가중되는 거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결정은 제때 해주는 그런 국회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제가 이제 일하는 국회법, 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가 일을 더 잘하자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야당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상을 해볼 생각입니다. 협상은 적극적으로 하겠으나 결과가 안 나오면 불도저를 타겠다. 강 부장님도 뭐 같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네네. 아까 뉴딜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 누군가가 성장하는 거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길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거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가능하지도 않거든요. 따라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가 양극화 해소의 기회로 삼는 이런 적극적인 정책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타협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만 성장하고 중소기업은 어렵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네. 또 신산업과 전통산업이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자리도 변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낙오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공동체는 지켜져야 되는 이런 방향에서 이번에 이 한국판 뉴딜은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도권과 그러니까 지역의 발전을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런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경일 기자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하시죠. 그 과정에서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이 아니라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사회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입니다. 모쪼록 국민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강동일 기자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9개 지역 민방과 국회 방송 KTV가 함께 마련한 특별 대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듣는다.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